네,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 존경한 오경 의원님도 그렇고 윤관석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뭐 4주년 하시면서 기업 결합을 빨리 해달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비용이 많이 들고 하는 부분이죠. 근데 기업 결합 심사를 하면서 PMI 계획을 제출을 했을 때 소비자 시장 획정과 소비자 후생이 어떻게 변하느냐. 소비자 후생은 경제성 분석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려고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게 노선 정책을 어떻게 갈 건지. 사실 국토부의 항공 정책이 어떻게 변화에 따라서 실상은 손익이 많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 공정위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산업은행도 그렇고 공정거래위원회도 그렇고 국토교통부에도 다 크로스를 했더니 누구도 항공정책과 항공노선정책을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것들에 협의가 하나도 없었어요. 자, 대한항공이 PMI 주체이기 때문에 대한항공이 기업결합 신고서를 냈겠죠. 냈는데 국토부에서 노선정책이나 이런 것들 어떻게 가지 확인이 안 된 상태 속에서 과연 공정위가 기업결합 신고의 경제성 분석을 이게 만든 건지 틀린 건지 크로스체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리고 산업은행은 주체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세대주고 공적 자금도 투입되고 기한기금이나 계속 투입되는 기관으로서 그 주체들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국민들의 자금이 어떻게 될 건가를 봐야 되는 부분인데, 산업은행이 적극적으로 기업결합 심사를 빨리 해달라고 하기 이전에 대한항공을 통해서라도 이런 협조를 하기 위한 것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지난번 공정거래위원장은 이제라도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기업결합 심사를 빨리 해달라고 하기 이전에 그 기업결합 심사에 미치는 다른 요인들을 해서 그런 것들 빨리빨리 협조가 되어야지만 기업결합 심사가 빨리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토부의 항공정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면 지금 양사의 통합 자체가 이슈가 아니라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결국은 기업결합 승인의 장애는 정부에서 정책만 정하면 된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네. 그거는 저희가 공정거래위나 국토위 또 관련 부처가 협의를 하면은 무난히 끌고 나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이 정책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부처 간 협의에 요청하거나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만, 사실 제가 알기로는 항공정책이나 부실금융 이런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산업은행은 금융위를 통해서라도 가장 중요한 산업 정책이기 때문에 금융위를 통해서라도 이런 부분 협조를 요청했어야 되고, 금융위가 또 국토부하고 공정위와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이었거든요. 이런 일들이 전혀 진행이 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과연 경쟁당국 입장, 심사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이게 합병이 됐을 때 수익이 얼마 난다, 얼마가 늘 것이다 이랬을 때 그 수익이 과연 그대로 나올 거냐. 노선별, 시장 획정에서도 노선별로 따졌을 때 똑같은 아침에 출발하는 뉴욕 가는 항공이 30분 사이로 있을 때 그 두 개를 합칠 거냐 말 거냐에 따라서 수익이 다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케이스가 여러 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실제 산업은행하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도 연구 영역을 준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연구 용역이 완료가 되는 게 11월이거든요. 대한항공도 연구 영역을 주고 공정위에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검토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실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거를 개괄적으로 포괄해서 우리가 합병승인서를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조조정 어떻게 할 것이냐,
노선 조정에 구체적인 건 없지만 앞으로 합병할 때의 시너지 효과가 어떻게 되고 또 인력 조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감안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통폐합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거는 판단의 문제고 정책의 문제라고 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각 부서마다 각각의 존재 이유가 있고 경쟁력을 중시할 수도 있고 또한 경쟁 정책을 보는 쪽에서 따라서 절차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에 보면 대략적으로 어떻게 된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아마 인원 구조 조정을 하지 않는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항공정비 MRO에서 비용 절감이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MRO는 비행기가 도입될 때 이미 어디서 계약을 수리를 한다는 게 돼 있는 상태고 몇 년 동안 그게 묶여 있습니다. 그런 하나하나의 사안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은 채 기업 결합 심사를 빨리 요구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후에 계속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참고삼아 한마디 말씀드리면 금년 초에 코로나가 다시 발발하면서 무산됐습니다만 프랑스의 에어버스 회사의 사장이 입국에서 저를 면담을 좀 하고 싶다는 전갈이 왔습니다. 그래서 만나자 그랬다가 코로나 때문에 취소됐습니다만 그거는 뭘 방증하냐면 통합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통합사의 바게닝 파워가 그만큼 좋아졌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비행기 항공기를 만든 회사의 사장이 저를 뭐 때문에 보고자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통합사의 경쟁력이 바게닝 파워가 높아진다는 것은 기종의 도입이나 여러 가지 여건에서 좋은 경쟁력 높일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2016년 2월 달에 금호 아시아나가 게이트 코메하고 BW하고 30년 순이익 보장 계획을 했던 사실은 알고 계시죠? 2016년에 게이트 코메에 아시아나 항공의 기내식을 30년간 기내식 사건 얘기하시는 거죠? 예. 이 독점 사건의 가치가 약 2,600억, 순이익 보장까지 하면 5천억까지 되는 사업인데 사실 이거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구조조정을 통합하는 과정 속에서 계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하는 거죠. 실제 인수합병 후에도 이 계약은 유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이거는 게이트 고메가 싱가포르의 국제상사 중재위원회 제소에서 그 내용이 밝혀진 겁니다. 이게 보면 사실 이걸로 인해서 배임 혐의로 아시아나의 대주주들이 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작년 8월 달에 공정위가 부당 내부 거래 조사로 해서 검찰 고발을 했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그 총수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인수합병 전에 이 사실은 알고 있으셨습니까? 그 이후에 많이 밝혀진 사안이고요. 아니 이 사안은 30년 사실은 게이트 고메가 해가지고 아시아나 아까 회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기내식 파동 자체는 2016년 17년에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이 알 수 있는 사안인데 실제 이 상황에서 통합 비용이 증가되고 우발 채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체크하셨는지? 그 자세한 내용은 2016년부터 밝혀진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도 최근에 자세한 내용을 알고 이 계약 자체의 유효성에 대해서 지금 법적 분쟁 내지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사실 이 사안 자체는 보면 아시아나 항공의 기내식을 통해서 총수가 기회를 이용하고 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 대해서 이게 명확하게 드러났던 것은 게이트 고메가 ICC에 제소함에 따라서 최근 얼마가 손실이 나고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걸 드러난 사항입니다. 이 사안은 대주주로 인해서 우리가 대한항공을 통해서 아시아나를 구조조정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손실이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사안이죠. 그 대주주가 사익을 편취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모두가
옳지 않은 일이라고 예. 저희가 그래서 하고 있고요. 또 그 그래서 부분에 이걸 대해서는 하는 과정 사법적, 속에 제가 사법적 판단을 질문하겠습니다. 받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걸 동시에 하는 과정 속에서 회사에서는 그 계약 잠깐만요. 자체가 제가 불법이다. 질의하겠습니다. 이걸 하는 과정 속에서 작년에도 그랬고 대주주 책임 문제 때문에 차등 감자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었죠. 근데 작년에 차등 감자를 하지 않은 채 3대1 감자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자 아까 법적 검토를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실제 손실이 발생을 하면 그 대주주에 대해서 구상권 행사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모든 인수전에 책임이 확정이 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겁니다. 그런데 계약 당시 저희가 기내식 관련 이면 계약에 대해서는 인지를 못하였고요. 그거는 저희만 인지를 못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인지를 못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계열주 기소 후에 아시아나항공의 손실 번전을 위해서 관련자 등의 재산 가압류 등을 실시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그렇게 아시는 바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으로는 재판 결과에 따라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한두 가지가 짚고 넘어가야 될 사안인데 그 게이트 고메 의건 같은 경우에는 2019년에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최소 보장 수익에 관한 내용이 인지가 됐었고 근데 공정위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갔던 사안입니다. 그리고 ICC 중재가 2019년 6월에 있었어요. 그렇다면 대한항공이 작년에 할 당시에 있어서 그걸 제대로 진술하지 않았다는 건 진술 보장 위배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또 대한항공의 경우도 명확하게 인지해야 되는 게 맞고요.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걸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서 ICC 중재 확정이 되거나 이런 구상권 행사를 고려하셨다고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시아나 합병 전에 무상감자나 담보를 취득하는 게 필요하다는 걸 지적하면서 그 부분을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그리고 그거는 다른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한번 챙겨보십시오. 다음으로는 질의하겠습니다. 대우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의 경우를 한번 보시면 이 실제 기업결합이 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카자흐스탄, 싱가포르, 중국은 통과됐고 EU, 일본, 한국은 안 됐죠. 근데 최근에 EU 집행의 보도자를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시장 획정이지 않습니까? 시장을 대형 컨테이너선, 유조선, LNG선, LPG선 네 가지로 획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 상반기 LNG 발주기업이 있어요. 한국이 94%입니다. 이 상황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한 판정 자체가 상당히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는데 과연 기업 결합 신고를 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 이거에 대해서 견해를 발표해 주시고. 기업 결합에 대한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은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합병의 주체인 현대중공업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예단을 하는 것보다는 현대중공업 측의 마지막 노력을 그렇죠. 우리가 지원해주고 예. 그 그런데 결과에 따라서 그런 상황에 있는 상황 속에서 지역 경제라든지 이런 거 어려웠기 때문에 기업 결합을 빨리 해달라고 경쟁당국이 요구하는 행위 과연 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현대중공업이 기업 결합 신고 당사자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명을 했어야 됩니다. 근데 보면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자신들이 설명 이유에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게 지연되게 되면 바로 국고 손실이라든지 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대우조선 해양에 대해 정책자금 지원을 계속적으로 해나가는데 이것들이 제대로 안 됐을 때 생기는 부담이라고 굉장히 큰데 이런 상황에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기업 결합 신고가 빨리 진행되기를 원해야 되는데 현대중공업은 지금 현재의 그 영업 상황을 봤을 때 그렇게 급하게 서둘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게 지연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대중공업 측에서는 지금 천문학적인 자문료를 써가면서 이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말씀을 제가 그래서 드리진 못하지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산업은행이 정책 자금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경과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체크하시고 현대중공업에서 했던 것들을 현대중공업이 잘할 것이다 이럴 것이 아니라 그걸 면밀하게 계속적으로 해줘야지만 국고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저희로서도 지금 최선의 노력을 드리고 있고요.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사실 지연이 돼서 좀 아쉽기는 하지만 지연이 됐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큰 손실이 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산업은행이 국가기관입니까? 예, 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산업은행이 국가기관이냐고요. 예, 국가기관입니다. 자, 산업은행이 작년에 국정감사에서 있던 보도 내용을 가지고 기자가 쓴 걸 가지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근데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판례를 보면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금방 산업은행 회장님이 국가기관이라고 하시면서 이 판례에 의하면 성립을 하지 않는 소송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거는 법원에서 판단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자 보시면 이 소송의 주체는 누구죠? 산업은행이죠. 산업은행이죠. 산업은행이 원고죠. 만일 이 일로 인해서 패소를 해서 했을 경우에 그 책임을 명확하게 하셔야 될 거고요. 또 하나는 언론이 보도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봉쇄 소송의 가능성 이런 부분은 상당히 심각하게 봐야 될 거라고 지적합니다. 그에 대해서 입장을 정리하시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계속됐을 때 과연 우리나라 언론 자유는 어떻게 될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 환경을 봤을 때 이 사안이요. 제가 알고 있기는 칼럼과 몇 가지 평가에 관련된 겁니다. 칼럼의 제목은 기본적으로 데스크에서 잡는 게 많습니다. 근데 기사 한 사람을, 기자를 대상으로 해서 했을 때 이 소송의 과정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그리고 이 소송이 7월 달에 1차 변론 기일이 잡혔는데 산업은행에서 변론 요지서를 내지 않아서 아마 이번 달 말 1차 재판이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런 것들은 신속하게 진행해서 빨리 판가름을 지어야 되는데 산업은행이 소송하는 과정 속에서도 그런 지점이 있다 지적하고 이 부분은 상당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사안이 아닐까 이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연하는 게 아니고요. 상대편의 기자가 지연을 시켜서 지금 판결이 늦어지고 있고요. 예, 뭐 좀 모자란 부분은 나중에 설명을 별도로 해주시면 좋겠고요.